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몇 년 전 시어머니에게 뺨 석 대를 날리고 결혼 생활을 박살내버린 돌싱녀입니다. 이게 무슨 폐륜 저리 가라 할 막장 스토리냐고요? 전 그저 정법 그대로 행동하고 정리했을 뿐이랍니다. 중매 잘못 서면 뺨 석 대인 건 다들 아시죠? 때는 바로 6년 전이었습니다. 전 말 그대로 남들이 선호하는 며느리감 1순위였어요. 번듯한 학교를 나와서 이름 대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는 엘리트 여성이었죠. 주변에 이 사람 만나봐라, 저 사람 만나봐라. 참 많은 접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래저래 참 귀찮았습니다. 어리기도 했고 관심이 없기도 했죠. 그 무렵 회사에 유명한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모두가 출근할 때쯤 계약된 요구르트를 책상에 올려두고 가시는 분이셨는데 요구르트 판매가 주 목적은 아니셨죠. 요구르트 아주머니라는 친숙한 직업을 앞세운 유명한 마담 뚜였습니다. 대기업 회사나 변호사 사무실, 병원 등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물색하고 짝을 지어주는 분이셨죠. 회사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만 몰랐어요. 누가 그런 분일 줄 알까요? 그저 요구르트 파시는 분인 줄 알았죠. 그냥 말 많고 남한테 관심 많으신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다만 진한 향수 냄새와 직업에 맞지 않는 화려한 액세서리들이 거슬리긴 했지만요. 유독 저에게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기도 했고 미혼인 여직원이 몇 없었고 거기에 제가 속하기도 했으니까요. 전 그저 잡상인 취급하면서 말을 돌리거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요구르트를 안 먹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진드기처럼 달라붙어서 제게 관심을 보이시는지 그냥 요구르트 하나 사 먹고 말자 해버리고 월 정액제로 구매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목적이 요구르트가 아니었던지 계속해서 들러붙었습니다. 어머, 아가씨는 얼굴도 굽고 아직 신입이라서 선 많이 들어오겠어? 부모님은 뭐 하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꽤 사나 봐? 혹시 교육자 집안? 아니면 법조기신가? 좀 알려줘봐. 제 부모님은 대대로 정육업을 하셨어요. 도매업이셨기 때문에 큰돈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집이었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저 정육점만을 떠올리겠지만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 직업 말씀드리면 잘 모를 테니 알아서 나가 떨어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돈 많이 만지는 일인 걸 아시더군요. 그때부터 더 저에게 철썩 붙어서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꼬치꼬치 묻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 문지방이 닳도록 오셨어요. 그래서 전 귀찮아서 좀 심하게 대하거나 봐도 모른 척 투명 인간처럼 대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에 결혼 잘한 걸로 유명한 선배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중매쟁이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야, 마냥 무시하지만 말고 잘 들어봐. 나도 그 아줌마 덕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얼마나 매칭을 잘하신다고. 내가 그 아줌마한테 명품백이랑 모피코트까지 사드렸잖아. 너무 고마워서. 아마 너도 그 아줌마가 맺어준 사람 얼굴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걸? 어디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을 데려온 건지 아주 귀신 같다니까. 옆부서 돌싱 과장님 평생 혼자 살겠다고 그 난리더니 그 아줌마가 맺어준 은행 여자랑 바로 재혼했잖아. 과장님은 중매비 어마어마하게 줬을걸? 요구르트나 팔고 다닌다고 무시할 거 아니라니까.
매 눈이야, 매. 선배도 그렇고 저한테 계속 들러붙는 그 중매쟁이 아주머니를 회사 사람들은 굉장히 존중했어요. 거의 대부분 회사분들 혼사를 그분이 책임졌다고나 할까요? 볼 때마다 굽신굽신하고 부장님들까지도 친숙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사람인가 싶어 슬슬 설득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결혼에 전혀 생각이 없었던 터라 계속해서 무시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팔자였던 건지 운명의 장난인 건지 회사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매주마다가 결혼식의 연속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던 저도 점점 초조해질 만큼 말이에요. 연이어 몇 달간 주말마다 친구들을 보내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친구들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여자 나이 30 가까워지면 남자들이 쳐다도 안 봐. 몸값 높을 때 골라서 가세요. 나중에는 이상한 남자들만 남아서 골라갈 사람도 안 남는다니까. 알았지?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떨거지들 중에 아쉬운 대로 골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 제대로 된 사람 만난다면서 말이죠. 하도 그러니 저도 모르게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를 귀신같이 안 건지 그 중매쟁이는 어김없이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들고 와서는 말이죠. 이 중에 골라봐. 혹시 알아? 이 중에 인연이 있을지? 난 특히 이 사람이 딱 자기랑 맞을 것 같은데? 어때? 이 남자는 집에 돈도 엄청 많아. 성격도 유하고 좋고 어찌나 순하고 순정남인지 말도 못해. 배운 것도 많아서 선생님이야, 선생님. 학생 가르친다고. 교육자 집안 딱 좋지? 7장의 남자 사진들 중에 딱 한 남자를 짚으면서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장은 진짜 다들 별로였고 딱 짚은 그 남자만 그나마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처음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한번 보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후다닥 일정을 잡겠다면서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말라고 제게 쐐기를 박더니 나갔습니다. 무슨 짜장면 배달도 아니고 그리도 빠르게 결정을 하는 건지 참 신기했죠. 그때까지는 그냥 얼굴만 보고 말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선본다고 다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약속한 맞선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갔고 1시간이 지나도 맞선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갈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저도 별 생각 없이 나오기도 했고 약속 장소가 워낙 이뻐서 차나 한 잔 마시다가 갈 때 되면 가자 하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사진에서 봤던 그 남자가 헉헉대면서 왔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제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를 반복하면서 앉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며 제가 들고 있던 물컵을 건네주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길래 땀이나 식히라면서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단숨에 제가 준 물을 꿀떡꿀떡 마시고는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물으니까 오는 길에 길에서 싸움이 나서 도와주느라 늦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옷에 핏자국 같은 게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불의를 못 지나치는 성격이구나 싶어 호감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옷골이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하겠다면서 급하게 옷을 사서 입고 오는데 태도도 좋고 성격도 털털해 보여서 괜찮았어요. 반대로 맞선 남은 1시간 넘게 기다린 제가 굉장히 지고지순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전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던 건데 말이죠. 그렇게 첫 만남은 참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후에 저에게 연락이 없길래 말이 없나 보다 애프터도 없었고 그쪽도 나랑 비슷한 생각으로 나왔던 거구나 하고 넘겼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회사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데이트 해보자면서 말이에요.
이전에는 제가 1시간 넘게 기다렸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그냥 막연하게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고 말이죠. 그 모습에 마음이 홀딱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장 입고 맞선 자리에 나왔을 땐 별로였는데 캐주얼한 옷에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게 어찌나 아이 같고 귀여운지 제 이상형이 귀여운 스타일이라서 눈에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났어요.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저보다 일찍 끝나서 늘 제 회사 앞에서 기다렸고 그게 매일 일과가 되었어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남편 쪽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만큼 만났으면 더 잴 거 없이 결혼하는 게 낫지 않냐면서 말이죠. 적어도 4계절은 다 겪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내심 싫다는 표정을 짓자 이상하게도 남편은 기분이 상한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냐는 둥, 다른 남자 있냐는 둥 하면서 말이에요. 재촉하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따로 있지도 않았고 저도 마음이 완전 없는 것도 아니니 지금이 때인가 싶어 부모님께도 전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혼담이 오고 갔고 결혼식 날짜까지도 잡았죠. 친정에 처음 남편을 인사시키는데 남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는 저희 집을요. 친정집이 좀 크고 괜찮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우와 소리를 연발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는데 집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구나 했어요. 중매쟁이 말로는 남편 쪽도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지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하자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제가 멀쩡한 남자를 버젓이 데려왔으니 말이에요. 남편에게 거의 은인 대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첫인상이 좋았는지 어찌나 다정하게도 바라보시던지 사위가 아니라 아들 보듯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는 결혼 날짜를 빨리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상견례도 그 주에 바로 잡자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적극적인 친정 부모님의 태도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른들께서 모두 입모아 말하길 결혼이라는 게 원래 여기저기 떠밀려서 하게 되는 거니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 하고 살다 보면 다 괜찮다고 하셔서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하는가 보다 했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레 흐르던 중에 부자연스러운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은 일찌감치 돌아가셨고 시어머님 한 분만 계시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견례 자리에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이 늦으시나 걱정이 되던 찰나에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바로 그 중매쟁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뜬금없어서 아주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니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장소랑 시간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나요? 그러자 제 말은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는 바로 시어머니 앉을 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그저 앉으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전 당황스러워서 친정 부모님과 남편을 돌아가면서 쳐다보는데 남편이 바로 그 중매쟁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내가 여기 차 많다고 밀린다고 서둘러서 나오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결례야. 남편 입에서 나오는 그 엄마 소리에 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와 남편을 연결해준 그 중매쟁이가 바로 제 시어머니라니요. 뭘 어디서 어떻게 물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어버버 하고 있었죠. 저만 빼고 친정 부모님과 중매쟁이, 아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 뭔가 속은 듯한 느낌과 이상한 기분이 자꾸만 들었어요. 왜 제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건지, 꼭 남인 것처럼 자기 아들을 왜 소개한 건지 말이죠. 새초롬하게 자리에 앉아서는 아무 말 없이
친정 부모님과 인사만을 나누시던 그 중매쟁이, 아니 시어머니께서는 뒤늦게야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남의 손자리 봐주고 좋은 짝 연결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줄 수 없다. 무조건 내 며느리 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만 몇십 년째라 딱 보면 착 알아요. 우리 며느리한테는 우리 아들이 딱 제격이라는 걸요. 천생연분도 이런 천생연분이 없을 거라니까요. 결론은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 소개보다는 자기 아들, 바로 남편과 짝을 지어준 거라 하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물건이 있는데 하나 남아서 그걸 결국 제가 사가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건으로 빗대서 좀 그렇기는 하나 눈앞에 탐나는 게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며느리감일지라도 말이에요.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만큼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데 제가 무슨 따질 말이 있을까요? 속사정 모르는 친정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그저 제가 좋은 며느리이자 여자인 걸로 정리된 거죠. 그 자리에서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건 없었고요. 다만 중매쟁이인 시어머니와의 회자 정리가 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중매쟁이와 선상대로 만난 사이는 정리하고 제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위치를 깔끔하게 해야 하잖아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전 자리에 남아 더 이야기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눈치채신 듯 밝은 웃음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돌려보내고는 바로 저를 보시고선 앞자리에 자리를 하고 앉으시는데 평소에 제 자리에 와서 맞선을 구걸하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인상이었어요. 늘 살랑거리면서 우리 누구님 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바로 눈을 내리깔고는 뭐 그렇게 됐다는 듯이 짧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옆에서 못 모르는 남편은 그저 저와 시어머니를 돌아가며 쳐다보았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저였는지 말이에요. 저 말고도 사무실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셨고 말 그대로 시어머니께서 그리도 중매로 유명하신 분이시면 다른 여자분들도 많았을 테니까요. 어머니, 저 말고도 다른 여성분들도 많았을 텐데 왜 저였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왜 하필 너였냐는 듯이 들리는구나.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제 어디가 좋으셔서 그러셨던 건지 해서요. 뭐겠어. 그저 네가 제일 괜찮아 보였다 난. 나이도 좋고 직업도 좋고 부모도 좋아 보이고 배경도 그렇고 그냥 우리 아들이랑 딱인 것 같았어. 그럼 됐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저에 대해서 두둔하실 때와는 다르게 귀찮다는 듯이 대충 얼버무리시고는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남편 말로는 쑥스러워서 그러신가 보다 해서 저도 좋게만 생각했죠. 대놓고 내가 왜 좋아? 물은 거나 마찬가지이니 말이에요. 그렇게 수월하게 양가 어른 인사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해야 하니 직장 동료분들께 시어머니의 자리가 그 중매쟁이다 라고 오픈했고 저마다 그렇게 까다로우신 분 며느리가 되었으니 그 아들은 얼마나 대단할지 궁금해들 하셨어요. 집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집이나 차, 신혼생활 등등 질문들이 쏟아졌죠. 저도 워낙 중매쟁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 많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재벌가 회장님 자제 맞선을 성공시키고 여기저기서 보수를 많이 받아 알부자라는 말도 많았고 그만큼 남편도 번듯한 교육을 받고 대단한 학벌을 가졌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모두의 부러움 속에 결혼식을 했고 저의 기대와 회사 사람들의 부러움은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부족하거나 보기와는 다르게 없이 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보통이었죠. 너무 보통의 재력이었어요.
재력이라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하길래 남편은 일반 학교 교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간당으로 근무하는 알바 같은 선생이었고 기간제 같은 거였죠. 기간제와 정식 교사가 천지 차이라는 건 교직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급도 저보다 적었어요. 제가 일반 대기업 사원 월급이었는데 그런 저보다 100만 원 정도 적었죠. 아마 저의 성과급이랑 분기별로 나오는 추가 월급까지 합치면 더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집이 있기는 하나 거의 은행 것이었어요. 제가 맞선전에 들어왔던 것들 중 제대로 된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속물처럼 보일까봐 꼬치꼬치 묻지 않은 제 탓도 있지만 일부러 그걸 노리고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둘 보이긴 했지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비슷은 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기간제이지만 선생님이긴 하고 아직 월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맞선전에 말했던 것만큼 오르긴 할 테니까요.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해서 계산한 수치라면 맞을 수 있겠죠. 집은 둘이서 열심히 갚아나가면 몇 년 안에는 자가가 될 터이니 그 또한 그렇다 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속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건 재산도 학벌도 직업도 아닌 바로 남편의 천성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맞선 상대의 성향으로 시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해왔던 남편의 바른 인성과 올곧은 매너와 태도는 결혼 후 전혀 달랐어요.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가득 찬 말도 안 되는 남아선호 사상에 지배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더 벌었는데 시간당 근무에 저보다도 더 시간이 팽팽 남아도는 남편은 제가 퇴근하고 밥상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하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늦게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겨우 씻고 나왔는데 배고파 하면서 빨리 밥을 달라고 저를 채근하길래 대충 때우라고 좋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밥을 어떻게 대충 때워. 아이 그리고 신혼인데 당연히 각시가 해주는 거 아니야? 나 결혼했다니까 교무실에서 선생들이 맨날 맛있는 밥상 받겠다면서 되게 부러워하던데. 왜 그래 기대에 못 미치게. 미치게 하는 소리를 늘어놓길래 지갑에서 돈 꺼내주면서 시켜 먹던지 사 먹자고 했어요. 그때 야근을 연속으로 3일째 하고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저도 배고팠지만 그 배고픔이 피곤함에 가려질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자 제가 건네는 돈을 짚어서는 바로 제 얼굴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거지야? 야 내가 언제 돈 달랬어? 밥 달라고 했지. 당신 이런 싸가지 넌 어디서 배운 거야? 친정에서 그래? 남편이 밥 달라고 하면 돈이나 내밀라고? 그래 당신 집 좀 사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부부 사이에 밥 사 먹으라고 돈 준 게 그리도 치욕스러운 건지 괜한 자격지심으로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아들 AS 좀 부탁하려고 시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속 깊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속도 좁고 이래저래 힘들게 한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리도 칭찬에 맞지 않았던 사람 어디 갔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중매를 해주었던 회사 선배는 시어머니가 아주 사람 속을 훤히 꿰뚫고 사람을 참 잘 봐서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붙여준다고 했었는데 10길 남 속은 알아도 한길 지 새끼 속은 모르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가 뭐 잘못한 게 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우리 아들 말도 들어봐야 납득이 되겠는데?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니야. 평소에 집에 있을 때 나 밥도 챙겨주고 얼마나 효잔데? 너한테 밥 차려라 하다가 안 되니까 집을 나갔다고? 얘 농담도 참. 그저 제 이야기를 우스갯소리 취급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빈 신호음만 들리는 전화기를 들고
전 헛웃음만 나더군요. 끼리끼리 사람 하나 아주 바보 만드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날 그런 일이 있고 그 후에도 남편은 몇 번씩 말도 안 되는 때를 썼어요. 양말도 대충 벗어놓고 제가 제대로 놓으라 하니 그런 건 아내들이 말없이 해준다는 등 3세 어린애도 안 그럴 짓거리들을 해대고 뭐만 하면 네 몫이다 라는 듯이 툴툴댔죠. 그런데 정말 유치하게도 그런 유세는 월급날 절정을 찍었습니다. 남편 월급날이 매월 25일이었는데 누가 보면 장원급제라도 해서 온 사람인 줄 알 거예요. 저보다 월급도 한참 낮은데 별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가 아주 큰 일이라도 하는 줄 알고 월급날이라 이달 한 달도 고생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자기 좀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말이죠. 누구는 월급날이 없나요? 저는 돈 안 버나요? 그리고 뭘 잘해야 잘해주지. 코딱지만큼 벌어오면서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데 제가 뭘 해주나요? 그래서 꼴보기도 싫어서 남편 월급날 회사 회식날이라고 뻥치고 회사 사람들이랑 늦게까지 밥 먹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잔뜩 골이 났는지 술에 취해서는 옷이랑 속옷, 양말은 여기저기 패대기 쳐놓고 주방은 잔뜩 어질러 놓고 방이랑 방마다 불이며 텔레비전 켜놓고 이것저것 얼마나 어질러 놓은 건지 집에 도둑이 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냅다 현관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현관문에 병이 튕겨 깨지고 전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절대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될 말을 꺼냈어요.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네가 조건이 엄청 좋다고, 좋은 집 딸에 돈 많고 유복하게 자랐다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아쉬울 거라고 유난을 떨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거야. 알아? 별 볼 것도 없는 게 그저 배경 하나 좋은 거 가지고는 유세는. 너는 내가 만나온 여자들 중에 제일 못생겼어. 그까지 좋은 회사 다닌다고 힘든 척은 참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등살에 밀려 저와 결혼한 거라는 듯이 떠들어대는데 술김이 아니라 정말 진심 같았습니다. 두 모자에게 그런 내막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저 배경 때문에 절 본인 아들에게 밀어붙인 줄도 모르고 전 그 정도로 나를 좋게 보셨구나 라고 착각했던 게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안 나는 척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질러진 집을 정리해놓고 남편은 출근을 했더군요. 그리고 저도 출근을 했죠. 저에게 신혼생활 어떠냐면서 가볍게 물어보던 직원들 중 한 명이었던 옆 부서의 대리가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볍게 떠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 중매쟁이가 연결해준 남자와 잘 살고 있는지 확인이었어요. 예감이 뭔가 이상해서 오히려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묻는 건지 말이에요. 그러자 옆 부서 직원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그렇게도 결혼 잘했다고 소문난 동료 한 명이 이혼을 했다면서 말입니다. 자신만 그 이혼 사실을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른다면서 말이에요. 참고로 그 옆부서 대리는 그 중매쟁이가 제 시어머니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늘어놓았어요. 아니, 그 중매쟁이 좀 허점이 많더라고요. 난 결혼정보 업체처럼 세세하게 알아보고서 짝지어주는 줄 알았더니 무슨 다 주먹구구야. 제대로 안 알아보고 맺어주는 바람에 그 구매팀 허팀장 있잖아요. 40되도록 노처녀였던 분. 제 짝 만나려고 여태 안 했나 싶을 정도로 결혼 참 잘했다 했었는데 그 중매쟁이가 글쎄 돌싱남을 엮어줬대요. 그것도 돌싱남이요. 한 번 돌아온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돌고 돌아온 사람을. 그 정도면 거의 사기 결혼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그 중매쟁이 끼고 결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결혼하셨으니까 정말인지 확인하려고요. 알고 보니 회사 내에서 뒤늦게 골드미스로 계시던 팀장님이 연하에 능력 좋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한바탕 부러움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부러운 결혼이 상대 남자가 돌싱남인 걸 숨기고 있었고 2번이나 재혼한 이력까지 있는 거의 사기 결혼이었던 셈이었죠. 그래서 저의 결혼 생활은 어떤지 상대 남자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매칭을 제대로 해서 맞선을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대충 구색만 맞춰 연결해 주는 것 같다면서요. 그 상황엔 그저 내 남편은 문제없다 라고 둘러대고 말았죠. 그랬더니 그럼 믿을 만한 중매쟁이가 어쩌다가 실수 한 번 한 건가 하고 말더라고요. 저도 소문이 워낙 좋아서 시어머니의 중매 솜씨가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옆부서 팀장님 일도 그렇지만 당장 제 옆자리에 있는 제 남편도 문제가 많았으니 말이죠. 그 인간은 시어머니가 잘못 봤다기보다는 허물이 커서 결혼 못할까봐 저한테 덤터기를 씌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서 아무 말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속이 갑갑했는지 제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시어머니 생신이니 어떻게 할 거냐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신 거 선물 여쭤보고 사서 시댁에 방문해야겠다 했더니 바로 또 제게 하는 말이 너는 그래서 안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고작 그런 걸로 되겠냐면서 말이죠. 그러는 지는 아무 생각 없었으면서 저한테 난리를 치는데 너무 꼴 같지 않아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네 엄마니까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해답을 찾으라고 난리야? 그럼 네가 생각한 방법으로 생신 축하해드려. 빽 지르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께 제가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하소연을 하는 게 방을 넘어서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땐 저도 거의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저한테 그때 남편한테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해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생신 때 필요하신 선물 여쭤보고 사서 시댁에 방문하자 라고 그대로 남편한테 말했고 거기다 대고 남편은 생각하는 수준이 고작 그런 것뿐이라고 하면서 제 탓을 해댔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머니? 어머니의 수준 높고 인자하고 마음 넓은 아드님께서 제 답이 틀렸다는데 별 수 있나요? 그럼 제대로 된 답을 알고 있는 남편이 지 구미에 맞게 알아서 잘 챙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만을 두둔하면서 제게는 싸가지가 어쩜 그렇게 없냐면서 반박하셨습니다. 얘, 넌 어쩜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니?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내가 중매 잘 선다고 소문나니까 그땐 그렇게나 살랑살랑 잘 보이려고 갖은 애를 다 쓰더니 왜? 살아보니 우리 아들이 별로야?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너랑 결혼도 해주고 살아주는 거야. 안 그러니? 어디 감히 정말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어쩌고저쩌고. 내가 아들이 하도 네가 난리라길래 참아라 했는데 애가 앙칼지기가 수위를 넘네. 이제 와서 제가 무슨 결혼이라도 해달라고 사정한 것처럼 두 모자가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도 없고 그들의 논리로는 더는 말도 안 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이고 나발이고 머릿속으로 부모님 죄송합니다를 수백 번 외치면서 저야말로 사기 결혼이 따로 없네요. 쥐뿔도 없는 거지 같은 남자애. 겨우 시간제 알바나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니. 이런 게 사기 결혼 아니에요? 선생님은 무슨 선생님. 요즘 누가 기간제를 선생이라 하나요? 학생들도 정교직이랑 기간제 교사 구분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제가 이 집 대출 갚아주러 온 대출 동지인가요? 자가 있다고 했지 저한테 대출이 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혹시 옆부서 팀장님처럼 저한테 더 속이시는 거 있으세요? 남편 재혼이에요? 뭐 있으면 이참에 다 말해보세요. 제가 다다다다다 쏟아붙이자 두 모자는 입을 닫았고 그저 허공에 손가락질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없었는지 나중에는 저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욕을 해대기 시작하길래
저도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인지라 더는 더러운 말을 듣기 싫어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중매쟁이 아주머니. 중매 잘못 사면 뺨이 석대라고요. 아주머니가 보시기에도 아들 흠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허물이 파다한데 저한테 끼워 파시려다가 괜히 큰 소리 치시는데 제가 못 모르고 순진한 어린 여자인 줄 아셨죠?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왜 이래요? 전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풀스윙으로 그 중매쟁이의 뺨 석대를 정확하게 갈겼습니다. 결혼 사기죄로 신고를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야죠. 아직도 뺨 석대로 끝낸 게 아쉬울 지경이라니까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중매쟁이 뺨 석대 갈기고 끝났습니다. 절 폭행으로 신고하느니 어쩌니 사회생활 못하게 소문 내버리겠다느니 아주 난리를 쳐댔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맞선 피해자들이 줄줄이 AS를 요구해댔으니까요. 이혼한 부부도 있었고 저처럼 속아서 결혼한 커플, 잘못 결혼할 뻔한 커플들까지 어마무시했습니다. 역시나 짝은 남이 지어주는 건 아닌 듯해요. 집신도 짝이 있듯이 신어보고 겪어봐야 정말 자신의 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번의 가르침으로 전 냉철한 눈으로 온전한 제 짝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혼 정리를 하고 결혼이고 뭐고 다 놓고 자유롭게 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 알아서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할 때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나 봅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결혼이란 함께 있어 행복할 때가 아니라 혼자여도 아무렇지 않을 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외로움으로 하는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사실 이런 명언과 같은 말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 사람이 실패하는 걸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언니였죠. 결혼이란 언니에게 있어 일종의 강박이었어요. 여자는 무조건 30이 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실행에 대담하게 옮겼습니다. 정말로 29살에 사귀고 있던 남자와 결혼을 하더군요. 물론 상대의 조건도 꽤 괜찮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결혼할 시기에 만났다는 이유가 가장 컸죠. 문제가 있다면 그건 결혼을 단거리 선수처럼 했다는 겁니다. 출발 신호에서 29살이 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빵 하는 신호탄과 함께 앞으로 달려나갔죠. 언니는 대학 졸업 후 9급 행정공무원에 합격했지만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단칼에 그만뒀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행복을 전시하면서 사는 걸 봤을 때 언니의 결정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언니의 대담한 마인드. 일단 조건만 맞으면 가는 거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형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순식간이었습니다. 신혼집이 넘어갔고 언니가 준비해간 혼수품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죠. 형부는 술에 위존하기 시작했고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언니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초점 없이 퀭하게 들어간 눈이며 푸석하고 거친 피부, 머리숱도 부쩍 줄어 있었죠.
언니는 제게 처음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했다고 했죠. 적어도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제게 경고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타이밍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고. 현재 제 나이는 30을 훌쩍 넘어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준비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녀오기까지 한 친구들이 널려 있었죠. 하지만 전 조급하지 않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앞지르더라도 속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가고 있죠. 마라톤에 속도 조절을 해주는 사람을 페이스 메이커라고 한다는데 제게 친언니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언니처럼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언니와는 약간 다르죠. 운명론자에 가까웠습니다. 결혼할 시기에 만난 운명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꽤 오랜 시간 불행하게 살았죠.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굉장히 잘생기고 매너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눈에 이 사람이 운명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는 10을 벌면 20, 30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에, 술에, 여자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저희 둘을 키우기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혼자 사는 여자들 궁상 맞다고? 아니, 자기들처럼 살라고 결혼을 오히려 권하는 거라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부러워서 지옥으로 와라 하는 거야. 엄마, 정확히 말해줘야지. 결혼은 생매장이야.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파서 들어가서 흙까지 덮는. 그래. 요즘은 비혼? 그런 것도 많다더라. 제발 경험자들은 좀 빠지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지. 그쪽 집에서도 반대한다며. 너 능력되고 혼자 잘 사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아이 낳으면 끝이야, 끝.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렇게 살아. 뭐 때문에 아등바등 돈 아끼면서 결혼 생활을 해? 그 사람 엄청 부자야. 아등바등은 무슨. 우리 남편도 그랬어.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는데 3달 만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너무 곱게 자라셔서 막노동 같은 것도 못해. 음식은 아직도 유기농 타령한다고. 아휴, 망할 것들. 언니와 어머니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에게 결혼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을 리도 없었죠. 운명도 조건도 타이밍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두 여자.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마치 학교에 갔다 오라는 듯 잘 다녀와 라고 말할 사람들이었어요. 포인트는 갔다가 와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결혼이 조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도 깊은 사람이었죠. 더구나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죠. 결혼 이야기가 오간 것은 꽤 오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졌죠. 일단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제 부모님의 이혼 사유 때문이었어요. 자기,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 아니, 솔직한 건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해? 몇 명이랑 바람을 피웠는지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고. 아니, 단지 난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하시는 표정이길래. 그리고 나름대로 줄여서 말했어. 굵은 사건 몇 개만 딱. 뭐? 그래, 자길 누가 말려. 진짜 못 말리겠다. 에휴. 오빠도 들으면서 웃었잖아.
내가 리얼하게 연기까지 했는데. 하긴 재밌긴 했어. 그리고 내가 그 솔직함에 반했으니까. 그래도 난 자기가 이런 일로 책잡힐까봐 좀 그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나왔고 전 솔직하게 털어놨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도박에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반기실 시부모님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결혼까지 가게 될 정도로 오래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더 가감없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람은 유전이라는 둥, 중독도 유전성이 강하다는 둥, 그런 생각이 뒤따라온 것은 누구라도 당연했겠죠. 하지만 실은 내색을 제 앞에서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굳이? 하는 정도의 언짢은 느낌이랄까요? 제가 이야기 중에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했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인자하고 어색하게 웃어주셨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는 모르는 듯 했지만 최대한 저를 예의 있게 대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사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는 이상한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여유로움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졌죠.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그분들은 똥도 우아하게 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집에서 반대한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결혼이 미뤄진 건 세계적인 감염병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하객이 제한된 부분 때문에 시부모님이 시간을 두자고 하신 거였죠. 그렇게 미뤄지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친언니가 그 틈을 비집고 제게 결혼은 무덤이니 생매장이니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제 결혼을 그 둘이 가장 반대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 이혼? 아니면 위자료 받는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언니는 절 노려보고는 목을 가다듬고 이야기했어요. 주례가 혹시 이 결혼에 반대하실 분 없습니까? 하면은 뒤에서 문 열고 여기요! 여기 반대합니다! 이런 거 말이야. 언니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알았어. 언니가 재혼하면 그때 해줄게. 나 큰맘 먹었어. 나 이혼 안 했거든? 왜 멀쩡한 가정을 깨트려? 난 결혼도 안 했거든? 왜 남의 결혼식에서 본인의 로망을 실현시키려고 하지? 원래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서도 나와서도 모르는 거야. 진짜 엄마까지 또 그럴 거야? 어째서 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더 반대하냐고. 근데 생각해보니 당황스럽네. 아무리 내 딸이지만 여자 집이 이렇게 기우는데 결혼을 반대 안 한다고? 썩 내켜하진 않으셔도 직접적인 반대는 안 하셔. 그니까 무슨 비밀이 있겠지. 혹시 아들이 친자식이 아닌가? 완전 붕어빵 틀로 찍었던데 뭐. 나도 이해는 안 가지만 너무 착해서 반대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최대의 반대 의사인데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어쨌든 반대의 반만 꺼내봐. 나도 보낼 생각 없어. 나도 절대로 안 보낼 거야. 어이없게도 제 결혼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반대를 외치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됐죠.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형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에게 형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오랜 유학 생활을 하다가 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저희를 축복해줬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남자친구와는 정반대였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편하더군요. 조용하고 착하고 내성적인 제 남자친구와는 달리 형은 밝고 외향적이며 털털한 성격이었죠. 자주 몇 번 인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는 자신의 형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실은 내색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을지 예상이 되었죠. 그래서 형이 왜 싫은데? 어릴 때 맞았어?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먹던 커피에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맞다니. 아니, 형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 왜? 형이 무슨 말이라도 했어? 말을 꼭 해야 알아?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렇지. 남자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형은 누구에게나 질투가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모든 걸 자신이 가지려고 했고 부모님의 사랑도 기대도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아기 때는 동생한테 질투 많이 느끼잖아. 우리 언니도 나 꼬집고 그랬다는데 인형도 빼앗고 일부러 울기도 하고. 알아. 우리 부모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저 형이 타고난 승부사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좀 달라졌어. 경쟁자가 남이 아니라 내가 되었으니까. 남자친구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답니다. 그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출신 대학이 증명을 해줬죠. 이에 형은 동생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모님 돈을 훔쳐서 숨겨놓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던가 하는 정도였고 이에 더 나아가 동생을 사칭하며 좋지 않은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남자친구가 좋아했던 여자를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정도면 유학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은 내가 다녔지.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형의 존재 자체를 숨긴 거고? 맞아. 솔직히 이렇게 만나게 될 줄도 몰랐어. 평생 안 볼 것처럼 하고 떠난 사람이니까. 내 생각에 결혼 방해하려고 온 것 같아. 전 설마 하고 말았지만 어딘지 찝찝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껄끄럽게 이해되지 않던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되었죠. 처음 형이 제게 인사했을 때 남자친구의 표정과 반응, 그리고 날이 선 느낌, 예비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감돌던 어색한 공기까지도 이해가 되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게 보이는 호기심이었어요. 보통의 형제 자매라면 관심 없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전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형부가 궁금한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 한편으로는 예쁜 언니가 아깝기도 하면서도 실실거리며 능구렁이처럼 웃는 형부를 보면 어디서 꼭 지 같은 거 물어왔네 하는 정도의 가벼운 생각뿐이었죠.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남자친구를 보고는 돈 많은 호구처럼 생겼으니 보증 안석에 교육하라고 했죠. 보통 그렇잖아요. 일단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는 능력, 그리고 보고 듣고 한 이야기들 안에서 떠올린 단점만 쏙 빼서 경고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보통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친구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지는 않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형은 제게 그런 호기심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앞으로 형이 따로 연락하거나 하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해. 알았어?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제게 약속을 받아냈죠. 그러나 형이 더 빨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형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어딘지 이국적인 분위기를 솔솔 풍기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뒤늦게 절 발견하더니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오른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오랜만에 모인 동창회 자리에 제가 끼어든 것이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호탕함과 재치가 있었기에 남자친구가 말했던 부분과는 많이 달랐어요.
동생분이랑 사귀는 분이면 뭐 예비 아주버님인가? 예비 재수씨랑 뭐 그런 셈이지. 남자친구의 형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죠.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저도 아직은 잘 몰라서요.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해요. 아직 결혼한 거 아니니까. 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저의 행동과는 반대로 머릿속은 치열하게 싸움이 시작됐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형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정말 불순한 목적이 있다면 제대로 듣고 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틀었죠. 아이, 근데 재수씨 너무 예쁘시다. 에이, 사양하지 않고 빈말도 꽉 채워서 받겠습니다. 와, 성격도 좋으시네. 어쩌냐? 네 동생이 좀 기운다. 그치?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 형은 특유의 한쪽 입꼬리를 길게 빼서 웃은 뒤 저를 보더군요. 처음 결혼 소식 들었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했는데 막상 처음 실제로 보고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부럽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재밌고 유쾌하고 솔직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 눈빛,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동생의 여자친구를 대하는 눈빛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누나를 찌르면 먹물 대신 느끼한 버터가 줄줄 새어나올 것 같았죠. 외국물을 심하게 먹어서 그런가? 오글오글하고 느글느글한 그런 느낌에 손끝이 오징어처럼 말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좋은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몸은 완전한 긴장 상태로 들어갔죠. 그 사람의 어설픈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버니의 친구들은 둘만 남겨놓고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했죠. 그리고 술에 취한 척 제게 살짝살짝 기대기도 했습니다. 전 어깨를 들어 올려서 머리를 쳐냈죠.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아주 애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잘 어울린다는 둥, 보기 좋은 한 쌍이라는 둥, 억지스럽게 저와 남자친구의 형을 칭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 정도로 어색하게 제 옷에 술을 쏟았습니다. 이런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주려고 했죠. 전 괜찮다고 하면서 제 겉옷을 벗었습니다. 제 머리카락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귀엽다는 듯 헝클이기도 했어요. 전 머리를 질끈 묶어버렸죠. 마치 뭐든지 관통할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의 싸움 같았습니다. 무엇도 통하지 않자 저희는 자리를 옮겼어요. 노래방이었죠. 노래의 선곡이 참 그렇더라고요.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정승환의 너였다면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내용은 짝사랑과 같은 이루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고통의 감정을 호소하는 거였죠. 가사의 일부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니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아주 잘 논다. 아주 잘 놀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수씨 부르는 친구들 옆에서 저를 보면서 목 놓아 그런 노래를 부르다니요. 설령 아무리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발라드만 주구장창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눈빛과 목소리는 솔직히 반칙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형을 그토록 경계하는지 충분히 알겠더군요. 확실히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생김새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날렵한 눈, 단단해 보이는 턱과 높은 코까지 소위 여자들이 나쁜 남자라고 부를 것 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나쁜 남자의 대표인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외모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겐 절대로 통하지 않는 기술이었죠. 절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는 길 남자친구의 형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진실 같아서
일반적인 여자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얼굴을 붉혔을 달콤한 말이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그 상대였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동생을 먼저 만났네요. 네? 우습게도 자기가 오히려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만나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게 무슨... 외쿵부를 오래 마셨더니 못 알아듣나 봐요. 나 지금 되게 라임이 죽였는데 죽고 싶니? 라고 물은 거죠.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얼굴을 신경질적으로 긁었죠. 그리고는 남자친구의 형을 골목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당신 같은 부류야. 바람둥이, 쓰레기, 그리고 성격 파탄자. 그 잘난 얼굴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날 주라. 내가 가족이 될지도 몰라서 참고 있었던 거지. 아니면 넌 이미 경찰서로 끌려갔어. 알아? 확 그냥. 그 사람은 당황했는지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몸을 움찔하더라고요. 혹시 내 동생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면 뭐 어쩔 건데. 그게 중요해? 아이, 좋아. 그럼 내가 이 결혼 반대하면 어쩌려고? 해. 반대하시라고. 내가 결혼에 미친 거 같니? 그런데 제 반응에 그 사람이 미친 듯이 웃는 겁니다. 전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칠까 하다가 손바닥으로 등짝을 몇 대 휘갈겼죠. 집으로 돌아와서 살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범죄자들이 분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날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죠. 물론 한 대 때렸다는 이야기는 빼고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적당히 경고해서 돌려보냈다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억 안 나고 앞으로도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했죠. 그냥 빨리 결혼식 올리자. 그게 좋겠어. 불안해서 그래? 그런 거 없다니까. 내가 아주 고운 말만 써서 타일렀어. 그냥 하자고. 어차피 나랑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기다리라는 거 당신이었잖아. 부모님이 감염병 때문에 미루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다툼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묻고 모든 걸 맞춰주던 사람이 180도로 변했죠. 전 놀라기도 했고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허허 실실 웃는 남자친구를 보면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하게 될 결혼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굽히고 들어갔죠. 남자친구는 안심을 했고 반대로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는 얼마나 급했는지 말도 걸기 싫다는 시어머니를 깨워 아이도 맡기고 저희 집에 늦은 새벽에 쳐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속사포 같은 잔소리를 늘어놨죠. 뭐? 갑자기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서류를 먼저?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나도 알게 했다고. 엄마, 얘 좀 말려봐. 애가 땅 파고 들어가려고 하잖아. 서류라도 좀 늦게 하면 안 되는 거니? 갑자기 왜 그래? 그럴 일이 있어요. 나도 이해해. 그래서 그래. 내일 모레 상견례나 잘 준비해서 와. 알았지?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그니까 집에 가. 그럴 일이 뭔지 당장 말 안 하면 넌 내일 출근 못해. 그건 내 생각도 같아. 잠잘 생각하지 마라. 진짜 이 아줌마들이. 결국 전 두 여자를 이기지 못하고 다 실토해야 했습니다. 형의 이야기부터 남자친구가 경계하는 이유까지요. 어머니의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졌고 친언니는 저를 따로 불러냈죠. 그리고는 잘생겼는지 묻더라고요. 진짜 이 호정 메이트가 미쳤어? 지금 그게 중요해? 보통 언니들이 다 이래? 나만 비정상적인 가족을 가진 거야 뭐야? 화내는 거 보니까 잘생겼구나? 맞지? 엄마, 언니 미쳤어. 이해해줘라. 남편 얼굴 봐라. 한숨 나오지? 엄마,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얼굴이 다가 아니라며.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며.
아빠 얼굴 보고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주입했잖아. 근데 아니야. 내가 결혼하고 알았어. 얼굴이라도 뜯어먹어야 한다는 거. 생각해보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날 못살게 해도 얼굴 보면 또 힘이 나고는 했어. 인정한다. 이 변태 식인종들, 상견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막상 상견례에서는 언니와 엄마 모두 정상인인 것처럼 하셨죠. 무덤이나 생매장 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친구의 형만 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그 형은 마주 앉은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남자친구의 눈치를 살피고 시부모님의 눈치도 보느라 눈이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사부인, 제 딸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이라니, 저희가요? 아, 혹시 허락을 아직도 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따님이 결혼을 늦추고 싶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엄마. 세계적인 감염병 때문이라고 했잖아. 네, 저희도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하객을 더 초대하신다고. 이상하네요. 저희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는데. 저희 모두의 시선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자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이 날 반대하셨고 지금은 또 감염병 때문에 연기하자고 했던 거잖아. 어색한 상견례가 끝나고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저와 남자친구는 남았습니다. 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따져 물었지만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 계속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변명이라고 둘러댄 것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기도 했죠. 전 계속 추궁했습니다. 똑바로 말해. 뭐 때문에 결혼 미룬 거야? 나 못 믿어? 내가 그럴만해서 그랬어. 실은 이게 다 형 때문이야. 형이 갑자기 와서. 돈의 핑계야? 넌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한참 다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희 둘 사이에 끼어들더군요. 내가 진실을 말해줄까? 궁금해요? 형 빠져. 우리 사이의 일이야. 네가 방금 날 초대한 거잖아. 나 때문이라고.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형이 말해봐요. 좋아요. 근데 이제 반말 안 해요? 기억 안 나고 몰라요. 그니까 말해봐.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게 무슨... 자기야, 형 이야기 믿지 마. 일단 드러나 보자. 아니면 자기가 직접 말해. 눈치도 빠르고 아쉬울 것도 없고 제 동생이 그쪽한테 청혼했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죠. 그게 동생을 자극했을 거예요. 그 어른스러운 반응이. 감히 내가 청혼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 너 따위가? 남자친구는 그런 형의 멱살을 잡고는 욕을 하더군요. 방해하지 말고 꺼져. 나한테도 그랬잖아. 너 부모님이 모르실 것 같아? 도둑으로 누명 씌우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치? 남자친구는 씩씩거리더니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너무 아파서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전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남자친구는 다시 제 손을 잡아서 질질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죠. 전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간 술에 취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를 때리려던 커다란 손이 허공에서 움찔거리는 장면. 너 이제 17살 소년 아니야. 적당히 해. 형인 척 굴지 마. 입양아 주제에 너 따위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알던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죠.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라면 절대로. 전 뒤늦게 제 표정을 감지하고 사과하는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둘이서 치고박는 소리가 들렸지만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결국 전 남자친구의 형을 불러냈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 찢어진 흉터가 보였죠. 궁금한 게 뭐죠? 저 입양아 맞아요. 아버지 쪽이 문제였죠. 무정자증이라고 했어요. 정상적이었지만 일반 사람에 비해 정자의 운동 능력이 낮고 수도 적었기에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절 입양한 거예요. 그런데 딱 3년 뒤에 동생을 가진 거고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어딘지 현실적인 이야기였죠. 형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자신의 형을 내쫓으려고 했답니다.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방에 그걸 숨겼죠.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기도 했어요. 제 명찰을 하고 다니면서요. 제가 가진 건 뭐든 빼앗았어요. 여자친구도 친구도 모두 말이죠. 부모님이 그걸 아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셨죠. 설마 저렇게 어린아이가 하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진실을 알게 되셨어요. 좋은 분들이었죠. 저를 자꾸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그런데 결국에 선택한 게 바로 동생이었어요. 절 외국으로 보냈죠.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자기 자식이 잘못 자라는데도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말하지 그랬어요? 나한테. 처음에는 약 올리려고 했어요. 단지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쪽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진심이 됐어요. 시끄럽고 일단 난 양쪽 말을 다 들어볼 테니까 여기서 집에 가서 목 닦고 기다리고 있어. 목을 닦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 사람의 등짝을 다시 한 대 때렸죠. 거짓말이면 넌 내 손에 죽는다는 뜻이야. 얼른 가. 그 길로 바로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난처한 얼굴로 인정하셨죠. 선한 분들이기는 했어요. 진심으로 자신들의 양 아들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딱 거기까지였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면 그 모든 과정을 0으로 만들거든요. 정말 잔인한 부사죠. 꽤 오래 연애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결국 파혼을 했습니다. 제 파혼 소식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언니와 어머니는 오히려 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본인들의 입김 때문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제 결정이고 제 선택이었죠. 결혼을 결정할 때 경험이나 조언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전 그 사람의 직업도 재력도 보지 않고 오직 선한 모습 하나만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남자친구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 형도 계속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했죠. 부모님과 인연을 결국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1년하고도 반이 넘어가네요. 전 현재 그 사람의 형과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확실히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멍청하다에 가까운 사람이죠. 거짓말도 자주 하는데 금방 들킬 만큼 단순하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없어요. 최대한 신중하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신 결혼을 한다면 뜯어먹을 얼굴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한국말이 서툰 그 사람이 얼굴 뜯어먹는다 라는 말을 들으면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훗날 제가 상상하는 미래에 그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전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시더니 다 계획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의 꿈인 이 결혼 반대합니다를 외치러 갈 생각이죠. 부디 이번에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